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슬레이브라든지 슬레이버리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 조선에다가 쓰는 것은 적어도 좀 뭔가 이렇게 코노테이션을 잘못 해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다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비제 연구가 보면은 이제 여러 면에서 특히 이제 이영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경제사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걸 밝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는 신분법적인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그 사회 경제적인 또 기능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또 있는데, 그것이 괴리가 있지만 또 결부되어 있는 것이어서 특히 기존에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신분법제적인 법적인 속박의 측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얼마나 강도 있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의 그 노비라든지 뭐 노예하고도 비교함으로써 그 위상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짚어줄 때 비로소 우리 조선은 어떤 사회였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직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고문서도 이제 새롭게 발굴이 아직 여전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료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노비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모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노비자 들어가는 글은 지금까지 한 2편인지 3편밖에 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배 노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금비라고 하는 여자 노비가 문제가 됐던 그 형사 사건을 이제 대명리라는 기타 형사 법규 관련해가지고 법학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왜냐면 기존에 이제 그런 사료들을 보면은 거기서 경제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양적인 또는 그런 게 있고, 사회학적으로 무슨 가문의 역사하고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다루는 형사법을 다루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법 규정의 문제 면에서 법률적으로 또 다 빼낼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쪽을 보완을 해서 좀 더 다각적인 하나의 사료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이 일어났을 때 종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제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노점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도 그 노비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나 슬레이브 소사이어티나 슬레이버리 이런 거 개념에 묶여서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는데, 조선 시대는 고려와의 대립 속에서 봐야 된다. 또 하나는 로마제 그러니까 이게 노예제 사회였다면 그 노예가 그 산업이 좀 이렇게 다각화되면서 상업, 공업 이런 게 일어나고 거기에 종사했던 노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이제 이영훈 선생님이 쓰신 논문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 이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조선은 노예제가 아닌 이유를 상공업이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하나 거기랑 또 이제 고려와의 대비 속에서 조선을 보는 연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그거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에는 패터슨이나 이 할레 교수가 노예제 사회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좀 강하게 부정을 하고 싶은데,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노비가 존재했지만은 고려 노비 이후를 제가 어설프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조선 시대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려 시대는 노비를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벌하는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녀를 취해가지고 노와 결혼시키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노예 주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노예 가격도 122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사고 팔 때 그 가격이 아니라 남의 노를 이렇게 함부로 부렸을 때 그것을 배상해주는
열심히 하면은 원금을 내고 이자도 내고 해서 노비가 해방이 가능하고 노비의 저 사회적인 인격도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이 만덕의 난 때 보면은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장상을 하겠다 해서 그냥 반란을 계획하잖아요. 노비들이 노예는 반란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도망을 치는 것이지, 지배공동체. 그러나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런 정도로 상당히 귀종의식을 노비들이 가지고, 노비들의 그 이름도 다 분석해봐도 불교식에 굉장히 고상한 이름들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노비는 그냥 개가 아니고 개똥이고, 소가 아니면 소똥이고, 말이 아니면 말똥입니다. 그래서 똥오줌에 비유되거나 바위나 물상에 비유되는 그러한 천한 존재로 떨어지고, 노비의 모든 법적 권리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세종이 노비가 자기 주인을 금지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고, 세종이 이제 부민고속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노비가 주인을 소송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노비를 때려 죽였을 때 그걸 처벌을 하는 그거를 정당화했습니다. 세종 자신이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신하들이 그런 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서 고구의 태종 때만 해도 양반을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종 이후에 노비들의 법률적 인격이 이제 완전히 부정되고, 그리고 말똥, 소똥, 개똥, 바위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리고 양인과의 결혼이 전면적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세종에서 거쳐서 단종되고, 아버지 태종 때만 하더라도 양인하고 노비가 결혼하는 걸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했을 때는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 자식은 전부 속공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세종 때 이제 다 무너지면서 소위 양만의 나라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조선 노비제가 이후 이제 인구의 30~40%까지 이제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거는 대체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미 193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불교의 나라에서 유교의 나라로 전환. 그래서 인간 예종 자체를 사회 원리로 정당화하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성립,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배경이라고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그 다음에는 국제학과신 이수근 교수께서는 15세기의 농촌 사회의 활발한 개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고려의 국인들이 15세기 이후에 농촌으로 내려가서 이제 농장을 개척을 하면서 그 주변의 부곡 등 예속 공동체의 사람들을 노비로 잡았다. 이게 이제 농촌 사회의 활발한 개발과 유명한 양반가의 농장이나 집이 들어선 곳을 보면은 옛날에 부곡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런 고려 이래의 예속 공동체의 사람들을 아마 노비로 많이 잡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제 생각은 역시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서 전면적으로 사회가 신분사회로, 계급사회로 분열한다. 그 분열 자체는 역사적으로 큰 진보를 의미하는데, 소규모 가족에 대한 농업 경쟁의 승리, 이런 것들이 고려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공동체적 편제를 갖고 있는 사회인데, 15세기를 거치면서 연작 상경농법의 성립과 더불어 소규모 가족농업의 성립이 개천별로 시기를 달리 나타나는 과정에서 비자립적인 어떤 하청 소농들이 광범위 발생을 할 때, 그것이 한 2세기간에 거쳐서 노비로 이렇게 잡혔던 게 아닌가. 대체로 왜 노비가 그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저는 대체로